이번 순서는 글로벌 공급망 관리와 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학계, 업계에서 공급망 및 ESG와 관련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패널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토론자분들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김현진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 NCP 정부위원과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김기준 부사장님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김 부사장님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협정교섭국장 등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주식회사 고려아연에서 ESG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최남수 서정대학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최남수 교수님은 YTN 대표이사를 역임하셨고 현재 보험연구원 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이지환 교수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정 교수님은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위원 등을 역임하셨고 현재 사회적 가치연구원의 이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한국생산본부 ESG 컨설팅 1센터의 오범택 센터장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국내 주요 그룹사의 ESG 전략을 수립하신 오범택 센터장님으로부터는 ESG 및 공급망 실사와 관련하여 한국생산성본부가 진행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발표를 했던 그 경기대학교 안건영 교수님도 패널 토의에 다시 모셨습니다. 안 교수님은 미 국무부와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초청하는 글로벌 공급망 리더스 프로그램 10명이 선정이 돼서 8월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패널 토의 3회는 한국공학대학교의 이상희 교수님께서 맡아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희 교수님은 한국 NCP 민간위원으로 6년간 활동하시면서 많은 이의신청 사건 조정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상희 교수님 진행으로 패널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부터 패널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이미 이제 5분이 지났고 해서 저희가 지금 남아 있는 시간이 한 35분 정도 되는데요. 패널 토의 순서를 제가 이미 좀 정하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최남수 교수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지환 교수님, 그리고 세 번째 김기준 부사장님, 네 번째 이제 오범택 센터장님 해주시죠. 왜냐하면 이제 오 센터장님이 뭘 좀 자료를 또 준비를 하셨나 봐요. 여기 띄우는 거를.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안 교수님은 나중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본인의 역할이 있으면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 그리고 저기 마지막에 이제 김현진 과장님이 이제 부처에서 나오셨으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그 토론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부 다 이제 5분이 되는데요. 한 분당 한 6분 정도. 죄송합니다. 좀 너무 짜게 해서. 어쨌든 그 정도로 해서 좀 해주시면은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저희들 여기 마치는 시간에서 5 내지 10분이 늦어지면은 이 앞이 엄청 막힙니다. 지금 삼성동이 지금 뭐 대공사 중이어서 딱 시간에 맞춰서 가셔야 우리 모두에게 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먼저 최남수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RPM을 좀 높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공망 실사 이슈가 지금 뭐 일반적으로 그냥 환경, 인권 이렇게 집중돼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이후에 통과된 걸 보면 사실상 ESG 중심으로 뭐 글로벌 공급망이 제품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포괄적이고 그래서 근데 다만 문제는 EU 차원의 제도도 존재하지만 각 국가별도 제도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의 복잡성이 너무 높아서 이게 어디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통상 외교 이런 무대 등을 통해서 지속 가능 공시나 기후 공시처럼 어떤 제도의 불합리성을 논의하고 또 표준화하는 방향으로 국제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ESG 전반에 대한 실사라는 측면이 강하고 내용을 보면 뭐 기후변화, 폐기물, 오염물질뿐만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환경 하나만 봐도 생물다양성, 파리협정, 뭐 UN 기후협약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이제 생물다양성 같은 부분은 공급망에까지 적용이 되면 이게 상당히 한국 기업들한테 부담이 많은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환경 부분에 한 열 몇 개 항목을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결과를 보면 KF에서 최근에 나온 자료가 있는데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 생물다양성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9월에 가면 공시지침인 TNFD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상당히 준비를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기후전환도 단순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이슈뿐만 아니라 2030년과 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밝혀라. 또 공급망 내 기업의 탈탄소화 수준을 담아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특히 좀 우리 국내 기업 들이 많이 취약한 탄소 배출 문제뿐만 아니라 공급망에서의 탄소 배출 스코프 3를 잘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 협력사에 대해서 재정 및 행정 지원하는 이슈들도 들어 있어서 이게 어찌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ESG 전반에 대한 어떤 그 부담, 실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산업통상자원부 개별 부처 차원의 이슈를 더 넘어서서 지금 이슈들을 보면 환경부 또 기획재정부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공급망 실사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협조 체제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KESG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번에 EU 실사 최종안에 나온 내용 중에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파리 기후 협약 그러니까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낮추는 그런 계획에 맞추는 탄소 배출 감축 내용들 이런 것들이 지금 KESG 가이드라인에서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그 KESG 공급망 가이드라인이 좀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개별 대응하기보다는 물론 이런 논의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업종별 대응이 이게 같은 문제를 공유하는 기업들끼리 업종별로 대응하는 게 더 적합한 이슈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 산업하고 정유 산업은 그 지금 실사 지침에서 나온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국제적으로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이제 전자 부분에 이런 게 존재하고 또 자동차는 Drive Sustainability 해서 산업별 이니시어티브가 존재하는 업종은 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업종은 이제 산업별 협의체를 통해서 뭔가 좀 구체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 업종별 대응 체계를 잘 구축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특히 그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기업들이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걸 서로 알게 해주는 그래서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플랫폼적 접근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만 최근에 보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소기업 중앙회가 최근에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상생협력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돕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사실상은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공급망 실사의 대기업들이 대응하고 있다. 공급망에서 협력사를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상당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상생협력이라는 캐치플레이스 깃발은 좋은데 이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상생협력 체제를 가동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선언적인 의미와 함께 뭔가 대기업의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협력사들이 공급망 실사 대응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뭐 금전적 또는 어떤 지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뭐 그게 세제 혜택이 가능할지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의 인센티브의 시스템에 의해서 대기업이 협력사를 도와주도록 하는 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단순히 선언적인 거로는 좀 부족하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협력사를 탈락시키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지금 ESG 논의가 쭉 진행이 이제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되고 또 제도화가 되는 특성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환경 인권이라는 이슈로만 좀 집중해서 봐왔지만 ESG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게 결국은 끝으로 가게 되면 공급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지금 공급망의 이제 심도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1차, 2차 벤더로 해서 끝날 건지 3차, 4차로 갈 건지 이런 데 대한 논의가 아직은 없거든요. N차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2차, 3차 이 논의가 확장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순히 공급망 실사에 대해 대응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공급망 자체를 ESG 중심으로 탈바꿈시키는 그런 어떤 종합적인 조금 더 큰 틀의 시선에서 공급망 문제를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을 드리고 거의 한 5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네. 이 굉장히 이 숙제가 될 만한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그 중소중견기업 쪽에 이 공급망 실사 관련된 이 부정적인 영향이 좀 우려가 되는데 중견기업은 뭐 산업부에 있는데 중소기업은 또 중소벤처기업부에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이제 우리 김 과장님께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같이 하는 코어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자꾸 얘기가 길어지면은 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시환 교수님. 네. 네. 예, 저도 한 세 가지 정도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건영 교수님께서 이 공급망 문제를 미중 패권 전쟁과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저도 이제 국제 경영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유익하게 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의 어떤 현상이 공급망 재편이라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이제 코비드-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뭐 일부 국가가 이제 자체적으로 뭐 마스크 수급도 잘 못하고 하는 뭐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서 경제 안보랑 연결돼서 글로벌 공급망이 많이 이제 재편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때 글로벌 가치사들 상에서 효율화를 추구하고 특히 이제 중국을 세계 공장으로 만들면서 많은 나라들이 오프쇼링을 하던 그런 경향이 뭐 오프쇼링을 하더라도 가까운 데 가자. 니어쇼링으로 갔다가 이제는 뭐 프렌드쇼링, 가까운 나라, 그러니까 친한 나라로 가자라는 그런 컨셉이 생겼습니다. 그럼 친한 나라라는 게 뭐냐? 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인데 우리가 이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들어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 있는 나라,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와 가치를 공유하느냐, 무슨 가치를 공유하느냐, 거기서 그 프레임워크에서 공유하는 가치는 뭐냐, 그 가치가 만약에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가치를 공유한다고 선언을 하고 거기서 행동을 해도 정말 중국이란 나라를 신경 안 쓰면서 의식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세계 경제에서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큰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는 뭐 외교적으로 어쨌든 잘 해결을 해야 되고 대기업이나 뭐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 그런 어떤 외교적인 흐름에 따라 가지고 로케이셔닝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많은 나라들이 결국은 자기네 나라에 중요한 생산 기지를 두려고 하는 리쇼어링이 다 나타날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 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슈로 때로는 좀 할 수 없이 미국이나 이제 뭐 이런 나라에 생산 기지를 건립을 했는데 그런 나라에서 그런 생산 기지를 운영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 모든 생산 과정이 다 이렇게 자동화돼 있어가지고 컴퓨터를 보고서 컨트롤하고 제어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누가 보느냐, 누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디텍트를 하느냐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한국에서 그걸 오래 했던 사람이 하는 거하고 현지에서 누군가를 새로 고용을 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업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현지인들을 많이
고용하고 활용하고 육성하고 그러면서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뭐 수출 시장이라든지 해외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해외 시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느 나라가 됐던 우리 한국 기업의 경영, 미래 경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하나의 기지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좀 그 체질과 마인드셋이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이제 EU나 이런 여러 선진국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공급망 실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그 안에서 환경이나 인권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대응해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체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글로벌 경영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 실사 관련돼서는 이게 사실 가이드라인인데 이제 가이드라인은 어찌 우리 이제 번역을 할 때 요새는 잘 번역을 안 하는데 한때는 이걸 모범 기준 뭐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또 해외에서는 코드라는 말을 많이 썼었습니다. 이제 코드나 모범 기준 이런 말보다는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구속력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느끼는 거는 대단히 구속력이 있어 보이는 가이드라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 뭐 식당에 가서 드레스 코드를 갖고 있는 식당에 갔을 때 뭐 재킷을 안 입고 갔을 때 들여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옷가게 가서 사가지고 와서 식사를 할지언정 이 옷차림으로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코드라고 하거든요. 이 가이드라인도 저는 그런 성격인 것 같고 그걸 이제 법적으로 규제는 못하지만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독일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이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생산성을 높여서 그들을 추격하는 여러 개발도상국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더스트리 4.0을 처음 기술적으로 시작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결국은 이렇게 그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를 바꿔야 자기네들도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전략적 판단에 저는 기인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어떤 ESG 경영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이 더 선의의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인류가 지향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유럽 국가들이 이것을 강하게 선도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자기네들의 전략적인 어떤 그 살 구석이 그쪽에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어떤 선진국들이 주도해서 나가는 어떤 주도해서 새롭게 짜여지는 그러한 판이 결국은 언젠가는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한다면 저희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통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 지금은 일시적으로는 비용도 많이 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었지만은 몇 년을 지나게 되면 훨씬 더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올해 이제 번역서로 출간된 책 가운데 그 유니레버의 그 폴 폴맨 CEO가 쓴 넷 포지티브라는 책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꽤 오래 전부터 유니레버라고 하는 회사가 공급망 관리 유니레버는 이제 여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농가나 이런 쪽도 다 공급망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케어를 하는 거를 보면서 그 당시에는 뭐 ESG 이런 개념 저도 전혀 몰랐을 텐데 도대체 저 회사가 왜 저렇게까지 할까? 분명히 증시에 상장돼 있고 많은 주주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는데 왜 저러한 공급망에 관련된 신경을 쓰느냐라는 생각을 꽤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작금의 유니레버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한 프랙티스를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ESG 경영을 선도하는 회사, 특히 공급망 관리를 잘하는 회사처럼 포지셔닝이 됐고 2017년에 3G 캐피탈로부터 거의 이제 적대적 M&A와 비슷한 그런 위협을 당했을 때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도와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반면교사를 삼아 보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RBC나 저는 사실 리스판서블 뭐 이런 말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뭔가 좀 수동적인 것 같아서 이런 어떤 ESG 경영 이런 쪽에 이제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자세가 상당히 지금은 필요하고 그것이 몇 년 후에 기업들 간의 경쟁력 차이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도 물론이지만 중소 중견기업들은 이게 상당히 힘든 과제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고 지금 뭐 일단 재무적인 경제적인 그런 과제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이런 공급망 실사에 관련된 대응까지 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이 갖고 있는 시간적인, 인력적인, 재무적인 자원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렵죠. 예, 그러면서 많은 평가기관들이 서로 중구난방으로 막 난립하면서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자들은 너무 ESG나 뭐 공급망 대응 같은 걸 우리나라는 정부가 너무 주도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 기업들 특히 중소 중견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가 이게 규제적인 어떤 그 액션이 아니라 지원적인 액션에서 그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을 명확하게 하면서 많은 부분에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최근에 평가기관 가이던스, 그러니까 평가기관들이 난립하는데 도대체 이 평가기관들이 뭘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도 불투명하고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평가 기업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뭐 만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해주려고 생산성본부를 비롯한 이런 기관들이 이제 애를 쓰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인센티브나 우대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런 특정 기업들에서 누군가가 이거를 주체적으로 했을 때 그들한테는 어떠한 자기 자신한테는 도대체 뭐가 득이 되는지가 설득이 안 되면 이건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설팅을 할 때 뭐 공급망 실사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에 관련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어떤 그 프레임이 이제 형성이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 시행을 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각 조직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그 시스템과 문화를 갖춰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나 뭐 생산성본부나 이런 여러 기관들이 도움을 주시면 우리 기업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이행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해주실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네. 시간은 뭐 조금 오버했습니다. 근데 그 주신 말씀들이 보면은 뭐 다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어차피 그 우리가 추격자 입장에서 ESG라든가 뭐 가이드라인 이거 지키기가 버겁지만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은 차라리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역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도 또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우리면 우리 김기준 부사장님, 예, 김기준 부사장님 저기 뭐 고려 아이엔에 계시지만은 ESG 쪽을 또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초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저 앞선 두 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소회가 좀 남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그 우리 오대창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6월, 올해 6월에 개정된 OECD 가이드라인 바로 전에 2011년에 개정이 됐었는데 그 개정되는 작업을 OECD 대표부에서 산업부에서 파견난 주재관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인볼브가 돼가지고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우리 안건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또 해주셨는데 저 역시 그 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계속해서 룰이 국제적으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게 어떨 때는 열심히 해가지고 이 경쟁력 있게 생산해서 이제 단가만 맞추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가 어떨 때는 또 시밤 해가지고 또 CO2를 또 줄이라고 하는 요구가 있고 또 하나 또 어떨 때는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국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고려아연에 작년 9월부터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ESG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기업은 좀 이 OECD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권고라고 아까 말씀하시고 또 그게 실질적인
그 준수를 유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ESG 최근에 이제 워낙 우리 OECD 가이드라인이 뭐 RBC 또 그다음에 ESG 해가지고 이렇게 복합되어 있지만 ESG로 얘기할 때 항상 말씀 먼저 하는 게 뭐 블랙락 그룹의 레리 핑크 회장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만 해도 지금 그 주주 구성이 외국계 그 연기금들 있습니다. 연기금 같은 데서도 이 관심 있는 이 주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ESG 관련해서 어떤 거를 도입해라. 이런 지금 언제까지 뭘 하지 않으면 어떤 우리가 액션을 취하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파이낸싱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공급망 실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 인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유지하지 않으면 굉장히 기업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리백을 저희가 달성하겠다고 얘기한 처음 그 재련사입니다. 국내에서 재련을 하지만 그 아리백을 달성하겠다고 2021년에 어나운스를 했고 이게 달성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크게 한 3가지 기존 비즈니스인 아연을 생산하던 비즈니스에서 호주 베이스에서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지금 사업을 투자를 하고 있고 대부분은 풍력 발전이 되겠지만 이제 9기가와트 정도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지를 2040년까지 만들어서 거기서 그린 암모니아 형태로 해가지고 국내에 에너지원을 도입하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그린 징크 앞으로 2050년까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50년 정도 이제 업력이 되는데 재련을 했던 기술력을 바탕으로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 음극재 원료인 전기 동박 그리고 아까 공급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2차 전지 배터리 사업에 있어서 양극재의 핵심 원자재가 되는 전구체 그리고 그 전구체 윗단에 들어가는 중국에 지금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고순도 니켈 저희가 재련소까지 만들어서 앞으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 베이스의 지금 리사이클링 비즈니스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이 되면 폐배터리가 계속해서 나올 텐데 거기서 핵심 광물을 추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이 재련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는데 그래서 드리려는 말씀은 고려아연이라는 비즈니스가 앞으로 하는 게 순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원 이 탄소 중립 시대에 그 걸맞는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이 저희가 매년 발간하는 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이게 저희 6월 30일 날 새로 나왔거든요. 작년 실적으로 나왔는데 이 내용에 보시면 조금 전에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인권 그다음에 공급망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이 나와 있고 연말이 되면 저희 포스코에서 얼마 전에 착한 광물만 씁니다 해가지고 보고서가 나왔는데 저희도 책임 있는 광물 그 재련하면서 계속 쓰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도 만들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그 수십 년 공무원 경력을 가지신 분이라서 시간을 정말 칼같이 지켜주시네. 예, 그 실제로 그 기업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뭐 ESG니 뭐 SDG니 뭐 여러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기업 현장에서는 또 이거를 이 문제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고 결과물도 가지고 오셔서 이제 보여주시고 것 같습니다. 그 오범택 센터장님 순서인데 지금 저희가 자리를 좀 피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아닙니까? 그대 계셔도 되나요? 네네. 예. 그러면은 좀 넘겨드릴게요. 예. 저희는 산업계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KPC가 2012년부터 서플라이 체인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저희가 자발적으로 선에서 한 건 아니고요. 저희는 S&P 글로벌과 함께 DJSI라고 하는 지표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2년에 이미 공급망에 대한 항목은 투자자의 투자 기준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저희도 이제 글로벌리하게 어떤 컨퍼런스에서 우리 기업들도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거는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2018년에 공급망 아젠다는 끝난 아젠다입니다. 더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블록체인이랑 서플라이 체인 연계시킬까 이제 그걸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이 있고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한 3가지입니다. ESG는 생과계로
꽤 성숙한 아젠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발표하신 그 OECD 가이드라인은 EU 실사법이라든지 뭐 뒤에 보이는 뭐 RBA 가이드라인인지 모든 가이드라인의 토대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고요. 보시면 정부에서 ESG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디맨드가 센 거는 고객사입니다. OECD 가이드라인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지만 이거는 인베스팅 그리고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하나의 돈을 가지고 있는 거래 조건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사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걸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나뉘는 것도 애매하고요. 실제로 안산이라든지 이쪽에 가보면 대단히 작은 기업들, 화장품사들 뭐 매출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ESG를 하고 계세요. 또 공급망 대응을 하고 계시고 이거 왜 하세요? 여쭤보면 로레알과 거래하려고요 라고 하는 하나의 성숙한 매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각 산업별로 앞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주목하는 부분은 아까 OECD 가이드라인 설명하실 때도 잠깐 나왔습니다. 광물입니다. 2012년에 인베스팅들이 왜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에 주목했냐라고 했을 때 그때 글로벌 약의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도트 프랭크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앞에 있는 저 4대 광물을 규정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4대 광물은 여기서 그치진 않습니다. 최근에는 코발트, 니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 운모 보이시나요? 운모. 저 운모가 들어오면서는 더 이상 이게 전기 전자산업의 아젠다가 아니라요. 화장품의 아젠다고 자동차의 아젠다가 된 겁니다. 여성분들 마스카라에 반짝반짝하는 거 아시죠? 저게 저 운모에 해당되는 상품입니다. 자, 근데 이 뒤에 거는 실제로 저희가 실사를 해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국내 대다수의 기업들은 분쟁 광물에 대해서 나는 아주 깨끗합니다라고 하는 그 2NF10KD의 분쟁 광물 프리 리포트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실제 그들의 서플라이 체인은 분쟁 광물에 대해서 인지하는 기업도 몇 개 없고 대응하는 기업도 몇 개 없습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이제 우리 기업들이 서플라이 체인을 다가가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쟁점 같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주목하는 이유는 유럽 실사법이라든지 공급망은 사실 100점짜리 기업을 원하지는 않으세요. 기껏해봐야 한 60점, 70점 정도면 충분히 거래관계 유지할 수 있고 또 가이드라인도 통과하실 수 있으세요. 아까 말씀하신 신장 위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분쇄 광물은 다릅니다. 얘는 1g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이제 우리가 쭉 공급망을 해나갈 때 가장 쟁점일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내 기업의 대응입니다. 지금 실사법은 지금 개정판 나온 거 6월 1일 드래프트에 따르면 한 3년 정도의 시간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국내 기업은 내가 공급망 관련돼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는 다 천명했습니다. 저 코드 오브 컨덕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 일을 반증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 리스크를 확인하고 듀 딜리전스를 하는 기업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같이 풀어야 될 문제겠죠. 자, 글로벌은 저 비율이 되게 높은데 한국은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는 유일의 동반 성장 문화가 꽤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저 부분도 이제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기업들한테 많이 권고하는 거는 공급망 관리는 꽤나 힘듭니다. 생각으로. 아까 N차 말씀하셨죠. N차가 나온 결정적인 원인은 저 원자재 때문입니다. 원자재는 스멜터 리파이너리를 발견하려면 궁극적으로 N차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보통 저희도 이제 컨설팅 할 때 한 3년 정도를 공급망의 100% 커버리지를 잡습니다. 구매 금액이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 대여섯 가지 아까 OECD 가이드라인도 매우 훌륭하고요. 또 EU 실사법도 이를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정부도 최근에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ESG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꽤나 많은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활용하는 것도 아마 단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경쟁력 활용뿐만이 아니라 또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꽤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또 실제 우리 기업들이 그 ESG 관련된 앞으로의 추세나 계획들을 뭐 어떤 여유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의 김현진 해외투자과장님 순서신데요. 네, 지금 하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공공방이나 이제 그 실사 지침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EU에서 환경인권에 관한 공공방 실사 지침이 6월 1일 날 유럽 본회의를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앞으로 짧게는 3년 그 이후에 실제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EU로 수출한다든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영향이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산업부를 중심으로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이렇게 노력한 것들을 간단히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작년 연말에 저희가 이제 중소 중견기업들 이 공급망 시설에 좀 취약한 중소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 진단 항목 등 이런 걸 포함한 그 공급망 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아까 우리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는 그런 탄소 감축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업종별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향후에 좀 이런 그 가이드라인을 좀 업데이트할 때 좀 반영해서 좀 실질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관련 부서에 좀 건의를 하도록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중소기업과 벤처 이런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급망 실사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컨설팅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100개 기업 대상으로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한 500개 기업으로 확대했고 이런 대상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아까 그 중기부라든지 이런 관계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현재는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잘 참고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 협력도 하고 이런 행사도 오늘 같은 행사도 자주 해서 중소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또 이런 OECD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EU 공급망 실사 이런 정보도 좀 공유를 하고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EU 공급망 실사, 그러니까 OECD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에 있어 우리 기업이 피해가 최소화 내지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분들이 많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고 그다음에 이런 행사도 자주 개최를 해서 이런 공급망 그다음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이렇게 확산도 시키고 우리 나름대로 어떤 대응 노력을 전개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저희가 정책적 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 과장님께서는 지금 정부가 이제 이 ESG 관련된 공급망 실사와 관련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지원책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자주 가지면 가질수록 이제 좋은 이제 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일단 패널 토론은 다 이제 순서대로 끝났는데요.